결국에는 면접관 분들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본어 못해서 연결성이 없어요,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주제가 뭡니까? 롯데바이오로직스 공고와 자소 문항을 부셔보는 시간 가져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롯데바이오로직스 공고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자소서는 좀 그냥 무난한데 이 공고 자체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기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 역할은 뭐냐면은 이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공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좀 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가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봐야겠죠. 자, 2025년 12월 롯데바이오로직스 신입 채용 일반 전형 모집 이렇게 나왔죠. 자, 여러분들 일단 제약회사가 대부분이 삼성을 빼고는 수시 채용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필요로 할 때 그 필요한 만큼 뽑는 거예요. 롯바의 경우에도 6월인가 7월인가 그때 떴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12월 좀 규모가 크게 좀 떴습니다. 11월이죠. 형식적으로 얘기하면. 롯바마저도 수시 채용이나 마찬가지인 공고가 떴죠. 여러분들이 12월 이제 하반기 끝, 한 턴 쉬어간다,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12월 중순이 되어도 여러분들 공고는 또 뜰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긴장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응시 자격을 볼게요. 응시 자격을 보면은 26년 2월에 입사 가능한 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봐봐요. 26년 2월에 입사 가능하니까 이번 전형을 통해서 2월쯤에 입사하겠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26년 2월 졸업 예정자나 아니면 이미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지원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26년 8월 졸업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픽 IM3 이상, 토스, IM3 레벨 6 130점 이상의 영어 성적 보유자가 응시 자격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밑에 뭐 아까 안전관리는 배제되어 있던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안전관리도요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픽 IM3 이상, 토스 130점 이상의 영어 성적 보유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대사항만 볼 게 아니라 이게 기본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데바이오로직스 자체는 IM3 이상, 그리고 토스로는 레벨 6 이상. 다른 기업은 IM이면 되는데 여기 레벨 5 이상이면 되던데 여기는 좀 높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영어를 중시하긴 한다 라고 보면 되겠고, 나머지는 같은 내용이겠고요. 그래서 응시 자격을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 부문, 상세 공고들을 이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본격적인 뿌시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뿌셔보자고. 그래서 우리 주로 보고 있는 이 퀄리티 직무부터 볼게요. 되게 많은 공고가 나와 있어요. 세분화를 해놓은 거, 특징 1, 세분화를 해놨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분야를 좀 다양하게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이 좀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뽑을 때 들어가야 돼요. 많이 뽑을 때. TO가 많을 때가 기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사마다 시기가 있어요. 많이 뽑을 때가 있고 적게 뽑을 때가 있고 아예 안 뽑는 시기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뽑을 때 들어가야 돼. 뽑을 때 들어가야 돼요. 근데 눈치 게임 잘해야겠죠. 우리 눈치 게임 도구로 쓰는 게 뭐야? 이 자수들닷컴이잖아요. 자수들닷컴으로 보면은 확실히 좀 관심도가 낮은 것들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선호도가 좀 나오죠. 생산을 많이 뽑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원자도 좀 많긴 하죠. 그리고 QC에 있어서도 이렇게 보면은 로우 매터리얼, 그 다음에 랩 서비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개발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리고 MSET 데이터 사이언스, 이건 왜 제일 많아? 나 좀 놀라운데요? 요거 63. 제일 많네, 이 중에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배경 설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여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퀄리티라고 하는 게 5개가 나왔어요. 퀄리티는 이제 품질 부서라는 뜻인데, 뭐 QC나 아니면 QA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퀄리티 시스템이라는 직무예요. 그래서 퀄리티 시스템, 이게 뭐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도 알아야 된다. 뭐냐면은 회사마다 업무에 대한 분할, 직무에 대한 이름, 그리고 특정 업무 내용에 대한 키워드, 이런 게 조금씩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한 태도로 공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퀄리티 시스템이라는 거는 거의 롯바에서만 쓰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원 공고에 있어서요. 퀄리티 시스템이라는 직무를 롯바에서만 거의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업을 찾아봤는데 퀄리티 시스템이 없는 거야.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질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퀄리티 시스템이라는 건 본질은 QA에 가까워요. QA. 그럼 QA도 여러 업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서뿐 아니라 퀄리티 매니지 시스템부터 여러 가지 짜자짜짝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문서 쪽이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근데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순간 더 많은 것들이 튀어나와서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기에 적어 있는 걸 먼저 중점적으로 보자고요. GMP 다큐멘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문서 관리예요. 보통 QA팀에는 문서 관리 담당자가 있어요. 네. 문서 관리 담당자가 있고 그 담당 업무를 하게 된다. 그래서 GMP 문서 관리, 검토, 발행, 회수. 그러니까 문서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관리하고 검토하고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토 관리, 그다음에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는 뭐야? 이렇게 페이퍼가 아니라 이 전산 시스템 상에서 이제 문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보통 EDMS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EDMS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의 이제 영어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자소서 키워드에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현장 실습이든 아니면은 내가 공부를 한 거라도 EDMS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다는 거를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장 실습을 했거나 아니면 중고 신입이시거나 계약직을 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EDMS 그런 키워드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라이프 사이클을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서고 운영 및 관리. 이게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문서고라는 거는 이제 문서를 시건한다고 해서 그 잠궈 놓는 겁니다. 도난이나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서고 자체를 잠그고 그 문서고에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 문서들을 갖다가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처럼 정리를 하고 약간 그런 것도 이제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배경 설명이었어요.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은 품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계,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퀄리티 다큐먼트라고 붙이질 않고 퀄리티 시스템스라고 붙인 걸 보면은 이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하는 걸 하길 바라는 뉘앙스다. 그렇게 좀 보여요. 퀄리티 시스템스. 규제기관 실사 그리고 고객사 감사 이렇게 두 가지로 띄어서 보면 돼요. 규제기관이 뭐냐면 식약처나 FDA 이런 데를 의미하고 거기서 우리 회사 평가하러 온 걸 실사라고 해요. 그리고 고객사에서도 이제 고객사 실사 아니면 감사 뭐 규제기관 실사 감사 그냥 동의어라고 보면 돼. 동의어. 아시겠죠? 평가받으러 온다. 평가하러 온다. 그래서 뭐 군생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단장님 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어쨌든 그러면 뒤집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제 고객사나 아니면 규제기관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뭘 평가하냐면 첫 번째는 현장이에요. 현장. 그래서 현장을 쫙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제대로 GMP 지식 토대로 환경 같은 게 구축이 되어 있고 잘 관리되고 있고 잘 생산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서를 봐요. 문서. 그래서 관련 문서를 보는데 그 문서를 EDMS로도 있지만 아직은 페이퍼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문서고에서 그 문서를 찾아가지고 실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실사 룸이 있어요. 그 실사 룸에 갖다 주는 걸 러너라고 해요. 러너. 근데 이게 퀄리티 시스템스에서 이게 문서 관리 담당자잖아요. 그러니까 문서고 담당자잖아, 이 사람이. 그래서 문서고 담당자로서 그 문서를 찾아서 가져다 주는 러너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뭐 체계 구축, 운영 요거랑 러너랑 그렇게 연관성은 없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구나. 러너 역할도 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체계 구축, 운영 이런 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입사 후 포부라든지 내가 이루고자 하겠다. 기여점 이런 거 쓸 때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다큐멘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문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발행도 하고 회수하고 폐기하고 보관하고 이게 이제 문서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서 제정, 개정할 때도 관여를 하게 됩니다. 문서 관리 담당자를 거치게 돼요. 그럼 GMP 문서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SOP 이런 게 있겠죠. 제조기록서, 생산팀 같은 경우에는 제조기록서, 제조지시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QC팀 같은 경우는 시험기록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서에 대해서도 발행 같은 것들 다 건건히 해야 되고 라이프 사이클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GMP 작업자 서명 등록 관리. GMP에서는 서명이 중요해요. 내가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입사하면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게 서명 등록이란 걸 하게 돼요. 그거 등록을 진행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이제 이 문서관리 담당자의 역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관리도 하게 된다. GMP에서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업무에 대한 교육을 수강한 사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 게 이제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면 돼.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 자료들이 다 있고 그 자료들을 또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범주가 넓을 텐데 그거 하나하나 다 교육 자료라든가 교육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이 다 남게 됩니다. 하다못해 누가 SOP를 만들었거나 SOP를 그냥 조금만 수정했어요. 그럼 그 수정된 거에 대해서도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이 부분 수정됐으니까 이거 인지하세요. 이런 교육이죠. 그런 거에 대한 기록도 다 남기게 돼. 그리고 그 기록을 누가 챙겨? 이 사람이 챙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교육자죠. 교육자의 그 역할과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거 관리한다는 거, 이거는 직무 기술서라고 여러분들이 맡게 되는 직무에 대한 기술, 직무에 대한 역할, 분배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GMP 교육 프로그램 관리, 교육 같은 거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료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관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육관리 담당자라고 또 나눠놓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 직무가 다 하는 것 같아요. 문서에 대해서도 관리하고 교육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거죠. QMS 운영관리. QMS를 이제 진행할 때 일탈 변경 카파죠. 일탈 변경 카파를 진행할 때도 문서를 만들게 되고 관련 문서가 있을 수가 있죠. 관련 SOP라던가.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 퀄리티 시스템스라는 직무명이지만 다큐먼트에 대한 부분이 메인이었죠. 그래서 이거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QMS 써있어. 그러면은 이거 관련된 문서를 다루겠구나. 문서를 관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퀄리티 매트릭스 루틴 업데이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퀄리티 매트릭스라는 거는 이 GMP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수치화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 수치화해서 점검하고 그거에 대한 문서로 우리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걸 이제 평가하고 남기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것까지는 그냥 키워드로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것까지 깊이 알아둘 필요는 없다. 이것도 이거 문서에 대한 거, 이 활동 자체에 대한 문서, 그리고 IT 퀄리티에 대한 것도 보통은 이제 컴퓨터 시스템 관련해서나 아니면 데이터 같은 것들 전자화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때 이제 IT 부서가 되게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품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흔히 DI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자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DI, 인테그리티가 지켜져야 되고 그거로부터 이제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거라고 보면 돼. IT 루틴 오버사이트. IT 루틴 오버사이트. 오버사이트라는 건 뭐냐면 그 감시하는 행위를 의미해요. 감시하는 행위. 자, 여기 보면은 SOP 위반 사항 모니터링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뭔가 이 IT와 관련되어서 오버사이트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감시하러 가는 거예요. 얘네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QA는 오버사이트 업무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QC에 대해서도 오버사이트를 하고요. 생산에 대해서도 하고 이렇게 IT에 대해서도 오버사이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IT 분야 관련해서도. 그리고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이거는 오디트 트레일 리뷰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이 데이터에 대한 흔적이라고 보면 돼요. 데이터가 이제 생성되고 나면은 이 데이터가 언제 생겼으며 누가 생성했으며 그런 꼬리표가 남는 게 오디트 트레일이고, 이 오디트 트레일로서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이 오디트 트레일이 남으면서 오디트 트레일은 삭제되면 안 돼. 그리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범위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오디트 트레일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조작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런 것도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오디트 트레일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시고 키워드로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퀄리티 시스템이라는 거는 핵심은 뭐다? 이 문서에 대한 거였다. 문서 관리와 검토와 EDMS 관리, 문서고 운영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심도 있게 들어가면은 그 문서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교육 관리, QMS에서도 문서 관리, 얘네에 대해서도 문서 관리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역량을 보면은 문서에 대한 거, 교육에 대한 거, QMS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GMP의 문서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라이프 사이클이라던가 아까 DI 측면 있죠. DI와 알코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IT 아까 그 부분 있죠. IT와 오디트 트레일이라던가 DI에 대한 이해도,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QMS를 뭔가 경험해보고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어필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퀄리티 시스템에 대한 이해라고 돼 있는데 퀄리티 매트릭스라는 단어를 좀 공부해보고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ICH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ICH Q9이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찾아보면 이거에 대해서 좀 힌트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거를 잘한다라고 하려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GMP에 대해서 교육을 듣고 공부를 한 사람들, 그래서 GMP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들으면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한 걸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는 계속 그러죠. 이거에 대한 지식, 이거에 대한 지식, 이거에 대한 이해, 이거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퉁치면은 그냥 GMP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또는 GMP 실무 경험을 해본 사람, GMP 경험해 본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밸리데이션을 볼게요. 퀄리티 밸리데이션을 보면은 MFG Equipment Validation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매뉴팩처링이래요. 그러니까 제조 설비예요. 제조 설비라는 건 뭐냐면은 공정을 수행할 때 필요한 설비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뭐 바이오 리액터라던가 뭐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라던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매뉴팩처링 이퀴먼트에 대한 적격성 평가, 문서 검토 및 승인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적격성 평가는 뭘까? 이 설비 이퀴먼트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을 적격성 평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적격성 평가는 사실 밸리데이션이에요. 이런 이퀴먼트 아니면 패실리티 아니면 유틸리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퀄리피케이션 적격성 평가라고 많이 붙여서 얘기를 해요. 근데 밸리데이션이야 한마디로. 밸리데이션이 뭐야? 검증이에요. 검증. 그러니까 이 기기를 검증한다는 의미거든요. 왜 검증해? 검증하기 전에 이걸 어떻게 믿고 쓸 수 있지? 그런 거죠. 그래서 GMP에서 소름 돋게도 GMP에서 지금 사용하는 제조 설비 그리고 QC 시험 분석기기 같은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격성 평가가 돼 있다고 보면 돼요. 몇백 개가 있든 몇천 개가 있든 다 적격성 평가가 돼 있다고 보면 돼. 아시겠죠? 그리고 적격성 평가가 되고 나서 쓸 수가 있어요. 안 되면 못 써. 그게 GMP야. 하나하나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적격성 평가라는 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래서 되게 복잡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적격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부한 사람, 그런 부분이 좋겠죠.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중에 밸리데이션 컨설팅 회사, 밸리데이션 교육업체 이런 데서 인턴이나 현장 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어제 컨설팅 온 친구도 밸리데이션 수행업체에서 3개월 동안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정책, 한마디로 이 밸리데이션에 대한 우리 회사만의 정책을 의미해요.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밸리데이션 이슈, 밸리데이션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는 것들, 품질 이슈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이거는 밸리데이션 하다가 생기는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QA 오버사이트, 이것도 오버사이트를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밸리데이션도 원래는 약간 QA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사이트도 가게 된다. 어떻게 오버사이트를 하냐, 이거는 여기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대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회사마다 업무 분할이나 이런 게 좀 달라가지고 그런 건데, 일단은 여기에 보면은 퀄리티 밸리데이션이라고 나와 있죠. 연간 투자 및 경비 예산 정립, 요거까지는 여러분들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밸리데이션 정책 및 절차 검토. 그래서 밸리데이션 정책이라는 거를 뭐 연간이든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밸리데이션 정책을 딱 정해놓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연간 계획 같은 걸 수립하는 것, 그 문서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딱 절차, 정책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마다 쓰는 연간 계획 같은 것들, 그런 거를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정책이라는 거는 이 우리 회사의 정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연간 목표 수립 및 관리, 그래서 연간 쓰는 문서, 이거는 우리 회사의 고정된 정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작성도 하기도 하고요, 개정을 하기도 하고 검토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규정이 바뀌거나 뭐 상황이 바뀌거나 하면은 둘 다 개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관리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Equipment, Utility, Facility Validation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이 나와 있죠. 봐봐요. 밸리데이션을 한다. 뭐에 대해서? Equipment에 대해서, Utility에 대해서, Facility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대상인 거예요. 밸리데이션이. 근데 아까는 뭐 Equipment 뭐 밸리데이션이고, 어디는 적격성 평가라고.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밸리데이션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 검토 및 승인. 위에서 했던 거에 대한 문서 이름이 밸리데이션 마스터 플랜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VMP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 및 승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니 이걸 보면요 여러분들이 하게 될 업무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예. 정책 관련 SOP를 작성한다, 검토 및 승인한다, 프로토콜을 검토 및 승인한다. 이제 요거를 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은 밸리데이션 할 때는 여러분들 프로토콜이 항상 필요해요. 계획서가 있어야 돼. 무조건 어떻게 할 거다, 그 계획서가 작성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 계획서는 별도의 이제 그 수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면 돼. 그게 딱 허가가 떨어졌고 승인이 떨어졌고 그대로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엑시큐션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한다? 오버사이트 한다. 왜? 내가 직접 수행 안 하는 때도 있거든요. 내가 직접 이 설비를 운영할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 설비에 대한 담당자가 운영을 하게 돼요. 보통 뭐 생산 설비면 생산 설비에 대한 담당자가 직접 운영을 하고, 적격성 평가를 직접 수행하기도 해요. 그 생산 설비 담당자가 자기 그 담당하고 있는 설비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격성 평가를 수행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똑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러 가고 하는 게 오버사이트라고 보면 돼. 이 생산 설비 담당자가 제대로 수행하는지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갈아치진 않는지, DI 위반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이슈가 터질 수도 있죠.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엑시큐션까지 했어.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정리해서 그거에 대해서 승인까지 받아야 이제 이 밸리데이션이 끝났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 밸리데이션의 대상이 이퀴먼트 유틸리티 패실리티였던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이건 뭐야? 클리닝 밸리데이션이에요. 클리닝 밸리데이션 뭐냐면은 세척 절차에 대한 밸리데이션이에요. 그러면 세척 절차를 뭘 밸리데이션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설거지나 아니면 양치질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양치질하면은 이게 깨끗이 된 건가 이렇게 의심해 본 적 없죠. 근데 여기서는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뭔가 이거 물로 한번 헹구면 되잖아, 이렇게 대충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제품이 정말 극미량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정말 영향성이 없을 정도로 제품에 대해서도 그게 극미량으로 남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봤어요? 설거지 할 때 퐁퐁 있죠. 퐁퐁이 몸에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물로 퐁퐁을 헹굴 때도요 굉장히 잘 헹궈줘야 돼요. 근데 그 퐁퐁이 만약에 진짜 대충 헹궈가지고 남아 있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음식을, 라면을 새로 끓여가지고 그 퐁퐁이 막 흥건한 그릇에 라면을 딱 넣은 거죠. 그 다음에 먹어. 그러고 나서 배 아파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척제 자체가 여기에 그것도 극미량으로 남아 있어야 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거에 있어서도 제대로 세척이 안 될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매번 일정하게 재현성이라는 게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GMP에서는 어떠한 절차든 재현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오늘 하든 내일 하든 아니면 3개월 뒤에 하든 그 절차로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보장이 되어야 돼. 그걸 재현성이라고 하는데, 그 세척 절차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양치질 할 때도 여기 3번, 여기 3번, 여기 3번 해야 깨끗해진다라고 정해놨다고 쳐. 그러고 나서 진짜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샘플링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면은 치약도 별로 안 남아있고, 치약 성분도 별로 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세균도 별로 없네, 그리고 이물질도 없다, 야 이거 좋다 하면은 적합한 세척 절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척 절차에 대한 밸리데이션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CV예요, CV. 그래서 CV에 대해서도 연관 계획이 있고, CV에 대해서도 SOP가 있죠. 그리고 CV에 대해서도 프로토콜이 있고요. CV에 대해서도 수행하는 게 있고, 그 똑바로 하는지, 샘플링을 제대로 하는지 뭐 이런 거 보고, CV에서도 트러블이 있죠. CV에서도 레포트가 있고요.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밸리데이션이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적격성 평가 아까 기기당 하나씩 다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적격성 평가가 유효한 게 기기마다 좀 주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거는 5년 동안 안 해도 사실 상관없어 하는 거는 5년마다 이제 재밸리데이션이라는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건 없어요. 영원한 건 없어. 기기나 아니면 세척 절차든 간에 아니면 공정이든 간에 한 몇 년 동안 해보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걸까? 그거에 대한 의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1년에 한 번씩 해요. 6개월마다 하기도 해요. 어떤 거는 막 3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품질에 대한 영향성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기가 달라지겠죠. 그런 걸 리밸리데이션이라고 하고, 리밸리데이션도 뭐야? 프로토콜 검토 및 승인, 수행, 트러블 슈팅, 레포트.
이런 것들이 수행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CSV네요. CSV도 있네. CSV 같은 경우는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이요. 네. 그래서 아까 페이퍼에서 이제 전자화로 넘어왔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DI라는 거를 잘 지키려면은 이제 전자 그리고 더욱이는 자동화로 진화가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도입을 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면 될 텐데, 그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CSV예요. CSV. 그래서 CSV는 어떤 거냐면은 일단 제대로 작동되는지가 중요해요. 이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게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일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DI에는 동시성이라는 그 조건이 있어요. 근데 동시성을 잘 못 지켜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공정을 한다고 쳐. 이런 공정을. 근데 이걸 하고 나서 동시성을 지키려면 사실은 그 하는 순간에 적어야 돼. 근데 그거는 어려우니까 하자마자 이거 적고 하자마자 기록하고 하자마자 기록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DI를 지킨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다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사명감에 불타더라도 사람이라는 게 진짜 이게 익숙해지고 하면은 귀찮아. 아휴, 야 이따 해 이따. 그래서 생산 다 끝나고, 또는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생산 다 끝나고도 안 썼다가 뭐 다음 날에나 쓰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겠어? 전자화가 되면은 전자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전자화가 되면은 그냥 내가 할 때마다 그냥 지가 알아서 기록이 되는 거야. 약간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그게 동시에 잘 이루어지는지 막 검증을 해야 돼. 그런 게 이제 CSV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딥하게 들어갔어.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퀄리티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은 보통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메인터넌스나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교정에 대한 거, 교정. 와, 이거를 다 하면은 근데 거의 GMP 그냥 심화 수업인데? 네, 퀄리티 엔지니어링에 대한 거. 근데 이거는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이런 패실리티인데, 이런 거 위주로 보면 돼요. 제조용수. 제약회사에서는 물이 중요해요. 물. 그리고 그 공기 정화 시스템 같은 게 중요해요. 왜냐면 공기 정화, 말 그대로 요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공기 정화거든. 그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유지 관리, 유지 보수가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셧다운이라고 돼 있잖아. 보통은 이 1년에 2번의 명절이 있죠. 네, 그 명절 기간 또는 1년에 한 번, 어쨌든 주기적으로 셧다운을 해서 이게 뭐 고장난 부분은 없는지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점검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 여기는 퀄리티 밸리데이션에 포함이 돼 있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지원하는 업무 또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못 끝내겠죠? 네,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운영의 측면, 그리고 PM의 측면, 그리고 요거에 있어서는 GMP, 그리고 패실리티, 생산 설비에 대한 거, 그리고 트러블 슈팅 역량, 그리고 인베스티게이션은 원인 조사예요. 원인 조사. 그래서 트러블 슈팅 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야? 원인 분석, 원인 조사. 그게 역량 자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여기서 어필하면 되겠고, 나머지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하면 좋겠고요. 와우. 그 다음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퀄리티 컨트롤 들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또 나와 있어요. 퀄리티 컨트롤 어널리시스인데 결국에는 로우 매터리얼, 그러니까 원료에 대한 거예요. 원료. QC에서도 원료 QC, 제품 QC 보통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원료 QC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료에 대한 시험을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샘플링을 하는 거, 그리고 샘플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원료 입고 시험, 그 다음에 뭐 밸리데이션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결국에는 뭘 한다? 원료에 대한 시험을 하는 부서다. 그리고 원료에 대한 시험과 동시에 그 원료 검체에 대해서 샘플링하고 핸들링한다. 그리고 이퀴먼트 메인터넌스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생산이든 QC든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퀴먼트, 분석기기든 아니면 생산 설비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게 돼요. 유지보수.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전문 역량 스킬이 나오죠. 와우. 공통적으로는 뭘 원하냐? 이 시험법에 대한 이해와 같은 분석 장비의 운용 경험 및 지식. 어쨌든 이화학 시험 특히나 해보신 분들, 그리고 원료 시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탈, 트러블 슈팅 역량이죠. 이런 부분이랑 통계적 분석 능력, 이런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통계에 대해서 미니탭 같은 거 다뤄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미니탭이라는 그 키워드를 적용해도 좋아요. 그리고 품질의 연속적인 임프루먼트, 개선해 나가는 거, 문서 관련 요것도 있고, 시험자의 분석법, 시험 교육에 대한 이해, 뭐 DI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DI라는 키워드를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인스펙션, 어딧, 실사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되게 이것도 오해가 있더라고요. 실사라는 거는 그냥 내가 담당하게 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대응을 하게 돼요, 보통. 네. 근데 실사 대응은 QA가 하는 거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QA도 본인 업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응해야 되고, QC더라도 본인 업무에 대해서 실사관이 질문을 했거나 문서 요청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돼요.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가 이제 CDMO 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사와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소통을 하고, 소통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그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캐치해야 되고, 그리고 나도 요청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달사항을 혼동이 없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샬라샬라 하는 것만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메일 같은 거 아니면 메신저로 대화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메일링이야, 메일링. 그 메일링 할 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쓰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도에 맞게만 딱 써야 되는데, 막 혼동의 여지 있고 이상한 용어 쓰고 통일되지 않고 가독성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거를 어필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팁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 컨트롤 랩 서비스 한번 봅시다. 요것부터 보면은 샘플에 대한 거예요. 네, 샘플에 대한 거. 그래서 샘플 관리하고 그거에 대해서 마스터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에 나오네요. 표준품, 시약 및 주요 프로젝트 기술 이전 운영 및 일정 관리,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것까지. 그래서 뭔가 QC에 있어서도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이퀴먼트 코디네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장비 구매와 그리고 초기의 밸리데이션에 관여를 하게 된다고 돼 있네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QC 하면은 보통 시험 분석 담당자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시험 분석 담당자와 이거를 세분화 해놨다면은, 시험 분석 담당자는 시험 분석 그리고 아까 샘플 핸들링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된다면, 랩 서비스에서는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직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퀴먼트에 대해서 구매할 때도, 그리고 초기의 밸리데이션, 적혈소 평가하는 것도 이분이 담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 밸리데이션까지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주기적인 밸리데이션 같은 것도 담당을 하게 되거나, 제가 볼 때는 코디네이팅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정에 대해서도 담당을 하게 되네요. 교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쓰게 될 저울이나 모든 계측기, 그거에 대해서 교정이 다 돼 있어야 돼. 그 다음에 DI, 데이터 백업 같은 것도 담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QC 장비에 대한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되기도 하네요. 권한자. 그래서 장비 담당자 역할을 보통 하게 되네요. 여기서는 QC 시스템 오퍼레이션, 이거는 정확히 어떤 걸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샘플과 표준품 시약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샘플 코디네이터, 이거 한번 볼까요? 샘플이 어떤 게 있냐면은 원자재, 원료나 자재에 대한 샘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IPC 샘플, 인프로세스 컨트롤, 공정 중간, 반제품 같은 것들, 그리고 DS에 대한 샘플, DS 완제품이죠. 원료 의약품에 대한 샘플, 그 다음에 보관 샘플, 보관 조건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샘플들을 관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샘플과 시약과 표준품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아날리티컬 기술 이전, 기술 이전에 대해서, 근데 마이크로비얼 를 위한 기술 이전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는 제가 해석을 잘 못하겠네요. 네. 일단 기술 이전에 관여를 한다, 이 정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 매니지먼트, 안정성 시험이죠. 근데 안정성 시험에 있어서도 관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안정성 시험 샘플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게 된대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걸 한번 봅시다. 근데 이거 보면은 되게 웃겨요. 다 경험이야. 핵심 역량이 경험. 관리 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사람, 이퀴먼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경험한 사람, 이것도 경험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한 점, 그거를 어필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QC 실습이든 아니면은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현장 실습이나 계약직이나 중고 신입분들은 경험이 있으면 이 경험들을 적극 활용해야겠습니다. 겹치는 게 있으면 이걸로 쓰세요. 그다음에 퀄리티 오퍼레이션. 와, 쉽지 않은데요, 진짜. 예. 퀄리티 오퍼레이션 이게 또 약간 좀 이상했어요. 예. 여기는 원자재 등록 및 승인, 관리 정책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한번 봅시다. 퀄리티 오퍼레이션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퀄리티 오버사이트를 진행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감시나 통제하는 그런 업무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봐봐요. DS 생산팀 현장을 오버사이트 가는 거예요. 오버사이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조 기록서예요. 제조 기록서. 그러니까 공정을 수행하고 기록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리뷰하고 기타 검토 업무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 대한 오버사이트도 있지만 여기서 기재된 기타 문서들, 생산 문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리뷰하는 그런 업무도 맡게 된다. QC는 QC에서 발생하는 문서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그리고 워크스루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한 현장에 가서 그 점검하는 걸 의미해요. 되게 좀 그런 게 여기는 워크스루 안 써 있고 여기는 워크스루 써 있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련 문서 검토 및 워크스루 그러니까 현장 점검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메터리얼스에 대해서도 오버사이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원자재 팀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 네. 그래서 원자재 팀이나 이런 데에서도 적절하게 GMP 규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서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출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DI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와 점검 위주로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여기서 힌트가 뭐가 있냐면 매터리얼 관련해서 원자재 관련해서 하게 된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퀄리티 오퍼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도 이제 좀 파트가 나뉘나 봐요. 이런 생산 사이트, QC 사이트, 원자재,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담당 업무가 그 중에서도 원자재 쪽인 것 같다 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원자재 쪽 담당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게 필요할까? 원부자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GMP 규정뿐 아니라 GMP 규정에서도 뭘 봐야겠어요? 원부자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써야 되겠고 그걸 공부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어필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퀄리티에 대한 거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IT CSV 같은 경우에 GMP 시스템, 요거 등 도입의 시스템 밸리데이션 업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다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인데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뭐 오디트 트레일은 제대로 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증하는 게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이에요. 관련 모든 GMP 다큐멘트 작성 및 검토. 여기서 핵심은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CSV 공부하는 거. 그 캠프5부터 해서 캠프5부터 CSV에 대해서 공부하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자면은 완제유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가이던스에 별첨이었나? 부록 2에 보면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돼요. 그거 위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IT 관련 학과다 하면은 그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에서의 내 강점을 찾고 그거에 연관 지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펼쳐보기 두려운데? 간단히만 봐볼게요. 여기 보면은 막 인프라 구축 및 관리 능력 이런 것도 있고 IP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런 게 나와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진짜 까다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는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의 내부 조건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돼. 근데 그분들은 거의 개발자나 IT 업계에 종사자 분들인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요구사항을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똑바로 전달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똑바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이상한 대화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대상이 좀 달려져 있는데 이제 또 IT 업계다, IT 관련 학과다 하면은 이 QA 사람들한테 이 IT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또 그 격차가 있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의 갭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소통 역량과 소통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시스템들을 지금 도입이 안 돼 있거나 또는 도입이 돼 있더라도 뭔가 개선해야 되는 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관여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뭔가 개선을 해야 돼. 그러면은 개선하고 나서 또 CSV를 해야 돼요.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사소한 거면은 CSV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이게 주요 기능이 바뀐다 하면은 CSV를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큰 시스템들이고요. 분석기기 하나하나만 해도 컴퓨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다 CSV를 해야 돼요. 예. 장비 적격성 평가 막 몇백 개, 몇천 개 되면은 그거 다 적격성 평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제약회사 공장 내에 그냥 컴퓨터 시스템이 있는 거다 하면은 그냥 다 CSV 해야 된다고 보면 돼. 근데 CSV라는 게 굉장히 약간 노가다성이에요. 노가다성. 이게 되는지 확인. 그거 캡처해야 돼요. 되는 걸 확인해서 캡처해야 돼. 캡처. 그리고 그걸 다 보고서로 하면은 CSV 문서는 막 이만해요. 네.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테크니컬 오퍼레이션 이거를 또 넘어가죠. 배양 보겠습니다. 배양 같은 경우에는 CDMO 플랜트 증설을 위한 공정 장비 세팅 수행 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공정 장비 세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신입 때 이거는 못 해요. 이 설비에 대해서 장비 있죠. 장비 설비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이 설비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우리의 요구 조건에 맞는 구매처를 찾고 구매 제품을 찾고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죠. 보통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뭐 SAT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보통 제조업체가 외국에 있어요. 외국에. 우리나라에도 몇몇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많이 가요. 이거 하게 되면. 그래서 얘네가 일단 본인들 공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유럽이야. 그러면 유럽에 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잘 설계를 해서 만들었는지 봐. 그 다음에 잘 만들었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 공장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공장에 와서 또 SAT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장비에 대한 그 밸리데이션, IQ, OQ, PQ 같은 걸 진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공정 밸리데이션까지도 진행을 하게 돼요. 장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어떤 걸 사올지 정하고 구매하고 도입해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거를 검증하는 거, 여기까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정책, 생산 수행, 그 다음에 관련 문서, SOP나 MBR 같은 거, 제조 기록서,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생산도 QMS 업무를 합니다. 일탈 관리, 변경 관리, 본인들의 일탈, 본인들의 변경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공정에서 트러블이 나면 슈팅하고, 그리고 기술 이전을 하거나 GMP 유관 업무가 있으면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어떤 게 있다? 배양 공정의 범위를 나눈 거고, 정제 공정 범위로 나눈 건 여기.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정 관리. 야, 이건 참 괜찮아요. 공정 모니터링 및 트렌드 분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트렌드를 분석해서 뭔가 이상을 감지했거나 그거에 대해서 조치한 경험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죠? 제조 공정 시스템 개선. 그래서 공정에 대해서 시스템을 개선했대. 그 어떤 거냐면은 효율성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절차를 바꿀 수도 있어. 아니면은 공정 설비를 더 최첨단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아니면은 뭐 자동화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공정을 자동화로 바꾼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변경이겠죠. 아주 큰 변경이에요, 사실. 그리고 제조 기록서 검토. 얘 아까 퀄리티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내부적으로 다 한다. 그 다음에 QA로 넘기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QA 넘겨요. 그래서 QA에서 QA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하는 거고, 시설 장비 원부자재 관리, 현장 내에 원부자재. 그러니까 아까 원부자재 팀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불출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장의 원부자재 관리를 하게 돼요. 현장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 및 시설 장비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 유지보수를 하게 된다. 아까도 QC 분석기기를 보면은 그 분석기기에 대해서 메인터넌스 같은 걸 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한다. 장비 디자인. 이거는 이제 새로 세팅할 때 중요해요. 디자인 자체는. 그래서 플랜이나 디자인 이런 게 나왔잖아요. 공정 장비 세팅할 때 저 부분이 중요한 거야. 디자인 같은 게. 설계하는 거죠. 장비 자체를. 그래서 이런 문서를 설계도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이런 문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P&ID 같은 것도 나중에는 볼 수 있어야 돼. 그건 도면 같은 걸 의미해요. 그 설비에 대한 도면. 그 다음에 장비 밸리데이션 수행. 아까 말씀드렸죠. 각가지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네. 이게 다 그 한 개의 장비를 구매해서 도입하면서도 검증까지 하는 그 절차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공정 수행을 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공정 수행하면서 뭘 쓴다? 관련 문서 작성, 동시성, 그죠? 제조 기록서 같은 거 작성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너무 심플해. 여기 생산팀다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인사팀에서 각 부서별로 여기에 적을 내용 전달해 주세요 했을 거거든요. 그럼 생산팀은 너무 심플하고 좋아요. 이만큼. 네. 딱. 일정 관리 중요하지. GMP 마인드셋 너무 중요하지. 네. 근데 아까 퀄리티 봐요. 네. 그래야 퀄리티입니다. 네. 그래서 공정 관리하는 거, 공정 수행하는 거, 그리고 개선하는 거. 이러려면 뭐가 중요해? 장비 운전해 본 사람, 공정을 운영해 본 사람, 공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 그리고 일정 계획 조정, 장비 운전, 일정 계획 조정. 그리고 GMP 마인드셋 같은 거. DI, 알코아, GDP. GDP는 이제 아까 다큐멘트가 있었는데 굿 다큐멘테이션 프랙틱스라고 해서 그 문서 관리에 대한 지침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되게 심플하죠?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은 지식, 그리고 경험, 그리고 GMP 마인드셋에 대한 거, 이거 두 가지를 강조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배양은 배양대로, 정제는 정제대로.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요거 한번 보자. 고고 JP님이 문의 주셨던 거. 아니 아까 퀄리티 밸리데이션인가? 여기랑 여기 세부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볼게요. 상세 내용 봐보자. 체인지 컨트롤, 변경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내용이랑 거의 그냥 같은데, 그죠? 그래서 뭔가 제가 볼 때는 잘못 기입한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공고 말고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다 봐야겠는데, 이거 보고 좀 구분을 한다면은 이거는 밸리데이션 전체적으로 진짜 밸리데이션 부서로서 밸리데이션의 정책, 연간 계획,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 그 관리는 어떤 게 있냐면은 누락이 안 되는 걸 점검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간 계획이 있으면은 월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계획을 세우면 6월에는 이거 해야 된다, 이만큼 짜자작 해야 된다, 7월에 이만큼 짜자작 해야 된다 있는데, 그게 누락 없이 재밸리데이션이 되도록 하는 거죠. SOP 및 밸리데이션 문서 검토 및 승인, 정기적 밸리데이션 정기 검토 수행, 그 다음에 클리닝 밸리데이션 수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볼 땐 CV는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CV는 여기서 하고 밸리데이션 정책이나 일정,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팀으로서 딱 그 밸리데이션에 대해서 정책, 연간 계획, 그거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CV, 그리고 밸리데이션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 검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QA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오히려 여기 이제 검토 위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검토 위주로 하게 될 거고요.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퀄리티 밸리데이션은 검토 위주로 하게 될 거고, 직접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고 하게 되는 거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좀 더 밸리데이션에 더 특화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저기는 문서 검토를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다양한 업무가 나와 있는 거 보면 TO가 좀 많지 않을까 싶네요. 그 정도 제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MSET, 데이터 사이언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 이거는 근데 우리 학과, 보통 우리 구독자분들, 팜치리 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학과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인포메틱스 등 통계 또는 데이터 분석 관련 학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통계 전문가가 필요해요. 통계 전문가.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선정 및 도입, 선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프로그램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가격부터 기능,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요구 조건을 얼마나 잘 들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고, 그거를 도입함에 있어서 우리의 요구 조건 같은 것들,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정 모니터링 정책의 설계 및 적용. 제가 볼 때는 이걸 하려면은 일단 이 공정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그 규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공정에 대한 이해도나 규정에 대한 이해도보다도 약간 여기서는 좀 진짜 통계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할 때 통계적으로 뭔가 유용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면 좋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구축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좋겠네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거를 예측하는 게 이 통계적 데이터 분석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관련 경험이 있다면 제일 강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ET 분석 개발.
그래서 분석 개발은 뭐냐? 분석법을 만드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석법을 만드는 곳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분석법 기술 이전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금 다 뭐든지 구축인 걸 보면은 루빠에서는 아직 구축 단계인 게 제일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각종 문서에 템플릿을 작성한다. 아직 템플릿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사람이 좀 도움이 될 거냐면 진짜 짬찬 사람이 이거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예 신입인 사람이 이거 템플릿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분석법을 개발하고 최적화하는 거 역할이 있어야 되겠고, 석사분들 중에 분석법을 좀 개발하고 최적화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걸 좀 언급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분석 개발 관련된 연구실이 따로 있나 봐요. 실험실이. 그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내용부터 연구를 하기 위한 장비 구매 및 관리, 소모품 관리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솔직히 말해서. 당연히 해본 게 더 좋을 텐데 석사 정도 하면은 저런 거 보통 다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시료 관리나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의할 수 있는 거는 실험실을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실험실이 아직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을 구축할 때 장비도 구매하고,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여기 빈 공간이면은 여기에 뭐뭐 이제 막 구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근데 물론 경력자가 유리합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지금은 아직 루빠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거 경력자만 유리한 거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그 안에서 내가 연관지어서 어필할 수 있는 걸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쉽지 않은데요 오늘? 네, 쉽지 않은데? 자, 그래서 바로 자소서 문항으로 가볼게요. 자소서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1번 루빠에 입사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냐. 요즘은 이제 이게 트렌드라고 보면 돼요. 한미에서도 이걸로 바꿨고 1번을 회사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예요. 3바에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회사 지원 동기랑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이루고 싶은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특징적인 건 글자 수가 600자, 좀 더 짧습니다. 보통 700자, 800자 주는데 여긴 600자밖에 안 주네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일단은 첫 문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이유가 있는 첫 문장을 기재를 해라. 저는 이거 두 개를 따로 소제목 하길 추천을 드리지만 6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제목 하나 정도 넣어두시고 지원한 이유가 있는 첫 문장을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하길 바래요. 뭐뭐한 이유로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지원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이유 자체가 내 목표나 나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목표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비전과 연관이 있도록 엮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만의 특징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나의 목표나 가치관이나 신념과 비전이랑 연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회사만의 특징이 있겠죠. 이 회사의 특징, 업적, 성과 아니면 비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원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쓰기를 바래요. 이거는 많이 다뤘어가지고 요 정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의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 회사를 내가 왜 쓸까?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빠지는 게 나와의 연관성이에요. 제가 보통 추천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냐,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롯데바이오로직스에 지원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목표를 언급하고 그걸 위해서는 이 회사처럼 어떤 게 있어야 되고 이 회사가 그렇다, 그래서 지원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죠.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건 뭐냐면은 포부부터 일단 밝혀라. 그리고 이거랑 회사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랑 문단을 구분하세요. 문단을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포부부터 밝혀라. 포부는 약간 높은 목표, 그리고 나만의 키워드로 작성하기 추천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가서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 약간 그게 좀 필요하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업무 내용 쓰면서 그거 하고 싶다고 쓰지만 마라. 그거를 포부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뭐 계획으로 언급할 수 있는데, 가서 밸리데이션 업무 하고 싶습니다, 막 여러분들이 이걸 꿈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밸리데이션 직무를 쓰면서 이러지 말라는 거죠. 뭔가 비현실적으로 높은 목표, 그렇게 쓰라고 있는 문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 문항도 굉장히 무난해요. 자신이 생각하는 도전적인 목표. 그러면은 도전 경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도전적인 목표를 정의하라고 돼 있죠. 이거를 재정의를 그냥 대놓고 하라고 준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도전했다 하는 게 공감이 잘 안 되기 때문이야. 이게 도전이야?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정의해라. 나보고 재정의하라고 했잖아. 그럼 재정의를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도전적인 목표는 어떠한 것입니다. 저는 보통 도전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라고도 하는 편인데 여기서는 일단 도전적인 목표는 어떠한 것이다. 여기에 좀 약간 추상적인 걸 담아도 저는 괜찮다고 보긴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도전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는 뭐 성과 같은 거 그게 수치화되면 좋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도전인지 썼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왜 도전인지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도전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때문에 나한테 어려웠다는 점, 내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던 점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좀 얘기를 드려요. 일단 처음에는 요거는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어떤 걸 써줘야 되냐면 어려움 그리고 나의 한계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해가지고 이게 치열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목표를 여기서 언급했잖아요. 그럼 목표에 대한 떡밥 회수예요. 여러분들 막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떡밥 다 던져놓고 마지막에 떡밥 회수 안 되고 끝나면은 욕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글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목표라고 언급해놓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건지 뭐가 언급이 안 된 게 되게 많거든요. 어려움, 나의 한계, 뭐가 어려웠고 나에게 뭐가 부족했었고 그래서 이게 나에게 도전이었던 점 언급을 해줘. 그 다음에 어떻게 진짜 미친듯이 치열하게 극복을 해나가겠죠. 여기서는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역량으로서 극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배운 점 또는 기여점을 쓰면 된다. 근데 글자 수가 부족해서 배운 점까지만 써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동료들과 협업을 통해 목표를 완수했던 경험. 그냥 협업 경험이에요. 아니 공고에 비해서 이제 자소 문항은 그래도 심플합니다. 이거는 늘 나오던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거에서 복사 붙여 이렇게 하고 조금만 수정하면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추가가 되냐면 나의 역할을 기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협업 경험에서 좀 중요한 거는 메시지라고 좀 얘기를 드렸죠. 협업이냐 하드캐리냐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근데 하드캐리로 많이 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더 이제 낚시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역할. 이것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내 역할 강조하려고 이제 뻥튀기도 하고 협업하지도 않았고 혼자 한 건데 협업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협업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팀원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서로 상호 보완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시너지, 집단지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보여서 나 혼자 했다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없었다. 협업이니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업 들어가서도 협업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하겠다라는 내용. 협업에 있어서도 순서를 좀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어떤 상황이었고 그거에 있어서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뭐였는지를 좀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팀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거기서의 내 역할을 여기에 기재를 해줘. 그 다음에 이것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또 많이 빠지는 거 어려움을 안 쓰더라고. 그냥 거기서 내 역할 있고 딱딱딱 하니까 됐다. 그러면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어려움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극복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극복 과정에서 뭐야? 협업을 통해 극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야? 극복 과정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떡밥 회수해줘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배운 점, 기여점 이렇게 들어가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자주 놓치는 하드캐리 말고 협업, 서로 상호 보완하고 역할 분담하고 그래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해 나갔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이에요. 4번. 이게 좀 까다롭죠. 이게 좀 까다로워. 여러분들이 항상 롯바 쓸 때마다 좀 골치가 아픈 부분일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롯바만의 아이덴티티, 롯바만의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4번 문항.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곱씹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칙을 준수하고 룰을 지킨 경험이에요. 일단 이 경우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만의 원칙이 무엇이었는지를 안 기재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냥 원칙 준수했대 그냥. 근데 나의 원칙이 무엇이었으며 어떤 상황이었는지였겠죠. 그래서 의도를 보자면은 원칙 준수 성향인지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왜냐면 보이는 곳에서는 사실 누구나 원칙을 준수를 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성향인지를 보고 싶은 거야. 이 자소서 문항을 보고 얘가 진짜 원칙 준수를 잘 지키겠구나 하는 사람을 좀 인상 깊게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문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쓰냐, 일단 소제목 쓰고 그 다음에 첫 문장으로서 언제 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원칙을 준수하며 뭐뭐한 경험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첫 문장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뼈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래 경험을 쓰는 뼈대가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직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 뭐 제약회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면은 그 상황을 써도 되겠고요. 그게 아닌 분들도 내가 충분히 뭔가 그 원칙을 남들이 보지 않는 또는 안 지켜도 됐던 그런 상황에서 지킨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좀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음식점 아르바이트 상황에서 누가 지적질하지도 않고 검사하지도 않지만 나는 이 원칙을 준수했다, 뭐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제 뭐 하던 뭐 상황인지 이제 그거를 썰을 푸는 거를 이제 이어가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주어졌을 수도 있죠. 문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다 비슷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 극복 과정이 있겠죠. 근데 그 극복 과정에서 원칙을 준수하냐 마냐에 대한 내적 갈등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준수를 안 해도 사실 무방할 것 같은데 이걸 지켜 마라? 이런 흔들리는 과정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 원칙을 준수했겠죠. 그래서 결과가 나올 거고, 결국에는 원칙 준수한 사항이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오면 베스트죠.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안 돌아왔더라도 그냥 나 자신의 충만감이라든지 사명감을 느꼈다든지, 그게 결국 나한테 큰 도움은 안 됐더라도 나 혼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충만감을 느끼고 그랬다고 저는 포장해도 좋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걸로부터 이제 배운 점을 기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점을 써줄 수가 있겠죠. 이 점이 좀 관건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문제 상황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뭔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뭔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 이제 유혹이 생기거든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 윤리에 대한 딜레마가 계속 생기잖아요. 딜레마가. 이거 지켜마라. 약간 이런 것들. 여기서도 내가 이거 안 지켜도 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런 내적 갈등을 좀 보여주고, 결국에 지켰을 때 좋은 결과로 왔으면 베스트. 근데 그게 안 들어왔더라도 이런 걸 느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인 걸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이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다 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800자기 때문에 좀 비중 있게 다루면 되겠고, 소제목 꼭 쓰시고 1번, 2번, 3번, 4번 잘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늘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힘들겠죠? 이거 공고 읽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이거 뭐 외계어로 보였겠죠. 어떻게 쓸지 감도 안 잡히고.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자소서 문항을 봐보세요. 자소서 문항을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대놓고 직무적인 걸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고만 봤을 때는 진짜 막막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어요. 2번 인성, 3번 인성, 4번 인성, 1번 지원 동기 및 포부 정도에서 아까 나왔던 그 키워드들, 공고에 있는 키워드들, 그것들 좀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소서에는 뭘 적용한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토대로 나를 잘 보여준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자소서 문항만 보면은 여러분들의 포텐을 보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항들이다. 물론 여러분들의 직무 경험이나 이런 거는 이력서에 기재가 되고 그걸 보고 또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MP 교육이나 직무 교육 있는 거는 최대한 이력서에 다 잘 적으세요. 그게 관건이겠습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바 면접도 보잖아요. 제가 이제 진짜 삼바를 진짜 뚫어보려고 삼마클이랑 바이지라는 강의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강의도 받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이번에 했고, 뭐 삼바 후기나 이런 거를 이제 들어봐도
결국에는 면접관 분들이 원하는 거는 포텐이에요, 포텐. 여러분들이 일본어 못해서 연결성이 없어요.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아 성찰이 됐고 속이 깊고 그리고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점을 내가 스스로 파악하고 그걸 어떻게 보완해 나가고, 그리고 뭔가 경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거기서 배운 점이 무엇이며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했고 이런 측면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측면들이 보이도록 자소서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어린 친구들은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주장이나 소신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념을 좀 해서 자아 성찰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아 성찰의 시작은 이 직무를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부터 이기도 해요. 이 직무를 왜 하려고 할까? 그리고 이 회사를 왜 가려고 할까? 진짜 왜 가려고 할까? 설정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설정을 하세요. 근데 이제 남이 하는 것만 보고 따라하기보다는 요즘은 진짜 솔직하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그런 답변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루해야 한 지원자가 있고 지루해하지 않은 지원자가 있다면은 그 둘이 좀 차별점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뭔가 뻔해 보이지 않고 싶다, 이거는 너무 뻔하다, 차별점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모순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뭔 얘기냐면은 남들을 어떻게 알고 있지? 이걸 막 찾아요. 그래서 거기서 안정감을 얻어요. 남들이랑 비슷하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고민해요. 뻔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감한 시도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경험이나 소재에 있어서도. 그래서 눈에 띄는 표현이나 눈에 띄는 소재, 나만의 소재, 나만의 경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발굴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그게 진짜 중요하고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GPT 때문에도 더 그래요. GPT 때문에. 여러분들 자소서나 이런 게 거의 비슷해졌어요. 진짜. 문체도 비슷해요. 그래서 퀄리티는 높아졌거든요. 근데 비슷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개성이 없고 한 거야. 그래서 막 준비만 잘해온 사람, 이런 사람보다 진짜 솔직하고 자신만의 생각, AI를 거치더라도 자신의 소신이 있는 지원자를 좋아해요.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거 좋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진짜. 이번에 삼바 면접 본 친구들 얘기를 듣고 이제 떠오른 인사이트니까 앞으로, 그리고 그런 초점으로 저도 컨설팅을 해나가고 수업도 만들고 그 다음에 유튜브 컨텐츠도 계속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감이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오는 사람들도 감이 오도록 좀 더 쉽게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가 짜야죠. 그게 제 과제일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다 맞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정답은 없습니다. 정말 막막하고 모호한 얘기겠지만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거를 정답으로 만들면 돼.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없죠, 그거에 있어서.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내가 계속 도와줄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겨울방학 기간에 자소서 수업, 면접 수업을 싹 리뉴얼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인사이트랑 적용점들 좀 전달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맞춤 강의도 좀 만들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바이진한 3마크를 만들고 나서 실제로 그거랑 비슷하게 면접 내용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통하겠구나라는 좀 자신감도 저는 생겼고, 근데 물론 그거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도 많아요. 답변을 강의에서 제가 구성해줬고 심지어 컨설팅을 해줬는데도 그 답변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발전하는 재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길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내용도 아주 좋은 내용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막한 점이나 부족한 점, 필요한 점 있으면은 카톡 채널 연락 주시고 재치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팜치니 여러분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취업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할 수 있으니까 포기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가보자고요.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유튜브 편집 잘하는 친구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편집자를 또 추가로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잘 챙겨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이 멋진 재치원을 같이 이뤄나갈 그런 편집자 친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재밌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고 싶어요. 올해 1월에 찍은 합격자들의 밤 그거 영상을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신선하고 재밌을 겁니다.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합격자들의 밤 파티에도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업으로 인한 고통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라이브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취업과 함께 취업으로 가보자고요. 팜치니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